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변화에 대한 조직의 저항 극복.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저항의 개인적인 원천과 조직적인 원천에 대해서 쭉 살펴봤죠. 그죠? 개인의 개인적인 저항 원천은 바로 이런 것들이고, 조직적인 저항 원천은 이런 것들이다 하는 내용들을 쭉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 변화에 대한 조직의 저항을 극복하는 부분은 또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해야 하는가? 일단 기본적으로 심리적 주인 의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덕스 등과 같은 학자들이 96년도에 얘기했는데요. 이런 심리적 주인 의식이라는 것은 이제 첫 번째 자기 고향, 높은 수준의 자존심을 달성하고 유지하려는 개인의 욕망입니다. 높은 수준의 자존심을 달성하고 유지하려는 개인의 욕망이 자기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존중감하고도 뭐 비슷하겠죠. 자기 지속, 시간과 상황에 관계없이 자신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욕망이 자기 지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통제와 효율이 세 번째, 심리적 주인 의식에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보는데, 개인은 자신이 통제한다는 느낌과 자신이 스스로를 통제한다는 느낌과 효율성을 유지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조직의 어떤 변화에 대한 조직의 저항 극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심리적 주인 의식과 관련된 조직 변형의 유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또 있죠. 자기 주도적 변화 대 강요된 변화. 좀 차이가 있죠. 자기가 주도적으로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과 누군가에 의해서 강요된 그런 변화 같은 경우, 그죠?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점진적인 변화 대 혁신적인 변화. 점진적인 변화라는 건 서서히, 그죠? 차근차근 변화를 이루어 나가는 건데, 혁신적인 변화는 기존 조직의 구조 자체를 바꾸기 때문에 위기감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조직을 확 바꾼다는 게 굉장히 많은 변화를 줄 수 있고, 내가 일하고 있던 조직 자체가 뭐 없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사라지거나 아니면 또 다른 조직과 같이 합쳐지거나 뭐 이런 것들이 혁신적인 변화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산적 변화라는 것과 감산적 변화라는 게 있어요. 가산적 변화는 직무를 확장하는 것이죠. 확장하는 것이고, 감산적 변화는 조직 감축을 의미한다. 분명히 차이가 있죠. 가산적인 변화라는 건 직무를 확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산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감산이라는 건 뭔가 축소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조직 감축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에 대한 조직의 저항 극복이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성공적인 변화의 요건을 얘기하기 전에 요거는 한번 살펴보면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로 조직 그 변화된 부분을 얘기했었는데, 그 제가 또 그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괜찮은 내용의 그 동영상이 한 2개 정도 더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보고 아마 여러분들도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우리 수업하고도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요. 우선 아마존 본사에서 일하고 있는 어,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건 이제 아마존에서 일하면서 가장 크게 배운 건 이런 제목을 가지고 실제 이제 얘기를 하는 내용인데요. 꽤 좋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 다음 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것 같아요. 사내의 모든 결정에 고객이라는 단어가 항상 들어가거든요. 불필요한 PPT, 보고, 모딩 모두 제거하고 정말 핵심만 간추려서 의사결정 및 사내 커뮤니케이션에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왜 아마존은 답을 주지 않느냐, 저도 초기에는 불만이 많았어요. 계속 다니다 보니까 이거는 선택과 집중의 문제인 것 같아요. 밖으로는 고객을 위한 비용은 아끼지 않으면서 절약과 효율, 고객 이 세 가지에서 정말로 세계 최고의 회사가 아닌가.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아마존 웹 서비스 EC2 클라우드에서 스팟 인스턴스 팀에서 서버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는 방원함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학사를 끝내고 대학원 석사를 첫 학기마다 자퇴를 하고 창업을 했었는데요. 남자 총각 5명이서 결혼 시장에 관한 창업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똑똑한 사람들과 밤새 일하는 그 경험이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항상 내 아이디어를 받아주고 바로바로 밤새 일을 해서 결과물을 내고 거기에 대한 고객들의 피드백이 바로바로 오고 그 사이클이 굉장히 짧거든요. 그러한 과정이 너무 재밌었던 것 같고 언젠가 이런 재밌는 것들을 미국에서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석사 유학을 회사를 같이 다니면서 준비를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앱 개발 외주도 통해서 한 4천만 원 정도 자금을 모아서 석사 유학을 갔고요. 그리고 인턴십을 아마존에서 또 했기 때문에 월급을 모아서 학비를 냈고요. 처음에 아마존에 들어갔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뭐랄까 회사 전체의 문화가 검소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화려한 장식품이나 건물 내부에 인테리어도 없었고 그냥 오피스 내에 책상들만 여러 개 있었거든요. 책상도 보니까 되게 모양이 특이해서 매니저한테 물어보니까 그 예전에 그 제프 베조스 창업자가 고생할 때 문짝을 뜯어가지고 그걸 고쳐서 만든 책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신을 계속해서 기리기 위해서 새로 들어오는 입사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그 책상을 지급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 이 회사가 최소한 보통은 아닌 회사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면 안 되는 거, 낭비, 프루갈리티라고 아마존이 핵심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하는데 10의 리소스가 되면 정말 10을 쓰거나 9만 써야 되는데 11을 썼다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칼같이 지켜나가는 회사고요. 예전에 자판기 같은 경우 전구가 있어서 밤에 불이 켜지잖아요. 근데 제프 베조스가 그걸 보고는 아니 필요도 없는 전구를 왜 붙여놨냐 자판기에 모든 사내 자판기에서 전구를 뭐 제거하라 라는 이런 에피소드 들은 것 같고 절약과 효율, 고객 이 세 가지에서 정말로 세계 최고의 회사가 아닌가. 인턴이 끝나고 나서 풀타임 오퍼를 운 좋게 받았고 약간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사실은 미국에 있는 IT 글로벌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은 거는 중간 과정이고 결국 하고 싶은 최종 목적은 미국의 스타트업을 창업을 하는 거였거든요. 찾아보니까 이미 1세대가 스타트업을 해서 성공을 시킨 사례가 거의 없는 거예요. 한국인은. 약간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레퍼런스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조성문 씨라고 한국 스타트업 씬에서 유명하신 그런 형이 있는데 이민 1세로서 어떻게 스타트업을 창업을 하고 멤버를 모으고 비즈니스를 끌어나가는지 전 과정을 보고 싶어서 연락을 해서 면접을 보고 일단은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에서 일을 먼저 하게 되었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고민이었는데 성문이 형 옆에서 보면서 굉장히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나도 일단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게 가장 큰 소득이고요. 근데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또 현실적인 부분도 있고 4천만 원이 거의 다 떨어질 때쯤에 아마존에 입사를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아마존은 흔히들 물건을 사고 파는 온라인 웹사이트라고 알고 계신데요. 사실 그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껍데기에 불과하고 사실은 매우 소프트웨어 중심적인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존을 이루는 큰 두 개의 축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 아마존닷컴과 그리고 AWS라고 불리는 클라우드 서비스 회사가 있는데요. AWS는 사실 초창기에 아마존닷컴의 트래픽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그 트래픽을 내부적으로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등장한 사내용 서비스 였거든요. 그렇게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클라우드 서비스가 점점 발전되고 클라우드 시장이 커지면서 아마존 외의 다른 소비자에게도 이러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점점 더 성장해온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아마존닷컴 같은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실은 다른 어떤 외부 회사의 클라우드를 저희가 비용을 내고 써야 되는데 저희 아마존 내부에서는 AWS라는 어떤 클라우드 회사가 있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하고 AWS에서도 아마존닷컴이라는 매우 큰 트래픽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을 서포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그대로 다른 회사나 고객에게 지원하는 데 쓸 수도 있는 서로 윈윈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존에 일하는 문화는 한마디로 말해서 고객 중심 문화가 맞는 것 같아요. 사내의 모든 결정에 고객이라는 단어가 항상 들어가거든요. 구글이나 페이스북, 트위터 같이 밥 주는 회사랑 비교해가지고 왜 아마존은 밥을 주지 않느냐라는 불만이 많고, 저도 초기에는 불만이 많았어요. 계속 다니다 보니까 이거는 선택과 집중의 문제인 것 같아요. 밖으로는 고객을 위한 비용을 아끼지 않으면서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절약과 검소, 이러한 가치를 중요시하는 회사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 밥 주는 거 같은 경우에 어떤 직원은 싸울 수도 있는 거고 밖에서 사 먹는 걸 선호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불특정 다수를 위한 조금 과한 복지를 제공하기보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직원에게 복지를 제공하고 확실한 복지인 어떤 스탑, 주식이라든지 연봉 같은 금전적인 보상을 집중해서 복지로 제공을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현재 회사 가치가 굉장히 급속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연봉이 올라가는 구조이고요. 뭐 다른 복지는 없지만 내가 주식 때문에 벌어서 남아있는다 라는 말들을 직원끼리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앞으로 스타트업을 세울 때도 얼마나 효율적으로 비용을 집행하고 서비스를 런칭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답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존이 고객 중심 회사다 보니까 직원들이 고객에게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1년마다 퍼포먼스 측정을 해요. 회사 내부에서. 측정을 할 때 리더십 프린시플이라고 해서 14가지 정도 항목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커스터머 obsession, 고객 강박이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 항목을 통해서 내 스스로 얼마만큼 작년 한 해 동안 고객에게 어떤 방식으로 우리 서비스를 통해서 기여를 했는지를 기술을 하고요. 그리고 저랑 같이 일하는 동료들한테 저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요. 내가 작년 한 해 동안 얼마만큼 고객을 위해서 일을 했는지 정성적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전 창업했을 때 경험과 비교했을 때 고객이 진짜로 뭘 원하는지 찾는 리서치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저희 창업자들끼리 이러한 서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서비스들을 런칭을 했었고 실패를 했었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아마존을 일할 때 배운 거는 서비스를 하나 런칭을 할 때 사전 조사를 정말 철저하게 한다는 점이거든요. 직원이 어떻게 고객에게 기여했는지 측정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프로덕트를 런칭한다고 했을 때 PRFAQ라는 문서를 작성을 해요. Press Release and FAQ라는 것의 약자인데, 일단 이 프로덕트를 런칭을 했을 때 고객 입장에서 어떻게 보여질 것인지, 고객의 어떤 페인 포인트를 해결해 주는 프로덕트인지, 얼마나 고객에게 이득이 될 것인지를 미리 생각을 해보고 신문 기사를 작성해서 이러한 형태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보는 과정이죠. 이 PRFAQ가 모든 최종 리뷰를 통과를 해야 실제 프로덕트를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AWS 같은 경우에 외부 고객도 있지만 사실 하나의 큰 생태계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팀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런칭을 할 때 아마존 AWS 내부의 다른 팀이 운영하는 서비스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내부 팀이 다른 팀의 내부 고객이 되는 거죠. 다른 내부 팀들도 만족시켜야 하고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는 외부 고객도 둘 다 만족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배워나가는 거죠. 저는 이게 약간 아마존의 어떤 고객 중심의 문화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업무량 같은 경우 저는 한국에서 스타트업에서 워낙 빡세게 일을 해서 그런지 사실 저는 힘들다는 인상을 저는 개인적으로 못 받았고요. 보통 승진을 2년 반 정도가 일반적으로 한 번씩 하는데 저는 거의 한 10개월, 11개월 만에 했었거든요. 초기에 입사해서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을 하고 저녁 8시부터 한 새벽 2, 3시까지 일을 하고, 그렇게 6개월을 하니까 매니저가 1대1 하자고 그러더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약간 너무 일을 많이 하는 것 같다. 좋긴 한데 롱텀으로 봤을 때 이게 오래 갈 수 있는 거냐, 또는 너랑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피어 프레셔로 힘들어한다, 이런 이야기를 좀 주더라고요. 그 이후부터 저는 좀 일을 줄이기 시작했고, 근데 또 한편으로 저희 팀에 보면은 아침 11시에 출근해서 5시 반 정도에 퇴근하는 동료들도 있어요. 결국 개인의 어떤 욕심과 커리어 목표에 따라서 어느 정도 워라밸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게 미국 회사의 장점인 것 같고, 제대로 운영되는 스타트업의 업무 강도가 제일 빡센 것 같고, 이제 한국의 대기업, 그 다음으로 아마존, 그 다음으로 페이스북, 구글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근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마존이 정말 큰 회사거든요.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그냥 소셜 미디어 검색을 바탕으로 해서 매출의 한 99%가 사실 광고에서 나오는 구조인데, 아마존은 일단 오프라인 스토어도 있고 온라인 스토어도 있고 AWS도 있고 정말로 하고 있는 분야가 다양하고, 웨어하우스에서 일하는 포지션 같은 경우 정말 열심히 많이 일을 한다고 들었고, 책상에서 우는 직원을 많이 봤다라는 사내 써주는 소문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아마존에서 일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삶은 이렇다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창업에서 중간에서 나온 셈이죠. 지금 거의 회사 시작한 지 6년 정도 지났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
하우츠메리라는 회사가 한 30명 정도 직원을 가지고 있는 규모로 성장을 했고, 옆에서 보니까 결국 포기하지 않고 계속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하면은 뭔가 되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같이 창업한 형들이 뭐 빚도 져가면서 고생도 해가면서 결국 어떻게든 회사를 잘 성장을 시키고 있는 거 보니까 앞으로 두 번째 창업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각오는 하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앞으로 아마존에서 좀 더 배울 생각이고요. 비즈니스적인 건 제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어서 요즘 아마존 내에서 어떻게든 엔지니어로서 일을 하면서도 PM 역할도 할 수 있는지 매니저랑 저희 팀에 있는 PM과 많이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엔지니어 일하면서 돈을 받는데 PM 공부까지 할 수 있으면 사실 공짜로 배우는 거니까 신분이나 뭐 경제적인 여건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더 안정화되면은 또 다른 회사를 한 번 더 가볼 생각이 있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준비가 되면은 창업이라는 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예, 아마존에서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는 친구의 그 아마존의 조직 문화를 간단하게 들어봤고요. 또 넷플릭스라는 또 회사의 조직 문화는 어떤지를 한번 또 이것도 되게 짧은 영상이기 때문에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넷플릭스는 워낙 최근에 우리 국내에 많이 알려져 있고 여러분들이 실제 넷플릭스의 프로그램들을 많이 보니까 아마 또 넷플릭스의 조직 문화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는 일반 기업과는 다른 점이 많습니다. 어떤 점이 그러하냐면요. 일단 연봉이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신입사원이라도 능력 있는 인재로 평가된다면 바로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죠. 심지어 인사팀은 직군별로 업계 연봉의 최고 수준을 시시각각 확인하고 여기에 미달되는 사람이 있으면 즉시 그 이상으로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적어도 돈 때문에 인재가 이탈하는 일은 없겠죠. 넷플릭스는 업무 자유도 역시 최고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통제하는 이른바 미시 관리를 혐오하죠. 조직 내 전략과 목표가 명확하고 회사에 도움이 된다는 공감대가 있다면 회의, 검토, 승인 등 관료적인 업무는 가급적 최소화하는 거죠. 그러면 오류나 실패 가능성을 어떻게 통제할까요? 어차피 우린 혁신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뛰어난 인재들이 모였는데 뭐가 두렵냐? 라는 신뢰가 조직 문화 속에 자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율 출퇴근은 물론 휴가도 언제든지 쓸 수 있고요. 한 달 이상의 휴가만 인사 담당자와 협의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신의 직장이라고 표현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넷플릭스에는 냉혹한 현실도 공존합니다. 넷플릭스의 인재상은 가만히 둬도 회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동시에 미래 가치를 증진시켜주는 사람입니다. 인재라고 판단되면 A급 대우를, 그러나 B급 이하의 성과를 낸다고 판단되면 가차없이 내보냅니다. 연봉 삭감 같은 건 없습니다. 후원 퇴직금이 기다리고 있죠. 로버트 서튼 교수의 저서 성공을 퍼뜨려라에 실린 일화에 따르면 한 임원이 팀원 75명 중 25명을 해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들의 해고 이유는 자질 문제였다고 하는데요. 지시에 따르기만 할 뿐 호기심, 적극성이 부족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죠.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해도 그것만 열심히 하면 잘리는 겁니다. 넷플릭스의 이 같은 태도 이면에는 B급 인재는 아무리 노력해도 A급 인재가 되기 힘들다는 엘리트주의가 기저에 깔려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과 분석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관리자와 팀원은 업무에 대해 시시각각 대화를 합니다. 잘못된 것은 무엇이고 잘된 것은 무엇인지 가감없이 이야기해주는 거죠. 이 과정이 모두 인사정책에 반영됩니다. 다면평가 역시 실명으로 이루어집니다. 직원들도 동료의 업무와 태도에 대해 가감없이 이야기해줍니다. 다른 기업에선 익명으로 1년에 몇 차례 진행할 법한 걸 넷플릭스는 항상 하는 거죠. 이렇게 직원 개개인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크다 보니
넷플릭스의 조직 문화는 종종 프로 스포츠팀에 비유되곤 합니다. 성과를 낸 만큼 대우를 받고 그렇지 못하면 경기를 뛸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선수들과 닮아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넷플릭스는 직장인이 아닌 스타 플레이어를 원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회사 조직은 분업이 정밀화, 고도화되면 생산성이 올라가지만 그만큼 높은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발생하고 분위기는 보수화되고 속도는 느려지고 조직원 입장에서도 부품이라는 생각 탓에 동기의식과 책임감을 갖기 힘듭니다. 특히 혁신 비즈니스에선 이 같은 단점이 치명적일 수 있죠. 때문에 현지 실리콘밸리에서는 끊임없이 조직의 효율화가 모색되고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넷플릭스는 다소 극단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채용 과정에서 조직 문화를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의가 있을 때 채용을 확정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조직원은 업계 최고 연봉과 높은 자유, 성과 미달 시 즉각 해고되는 분위기를 당연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넷플릭스의 조직 문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잘 보셨죠? 거의 뭐 세계 최고라고 하는 아마존이라는 기업과 넷플릭스라고 하는 기업의 조직 문화에 대해서 뭐 짧지만 거의 핵심적인 중요 문화는 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죠? 아마존도 그렇고 넷플릭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미국이란 기업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충분히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일을 하는데 성과가 보통 정도만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죠. A급 정말 성과를 계속 내야만 생존할 수 있고 연봉도 계속 올라가는 거죠. 하지만 성과가 없으면 바로 해고를 한다는 그러한 어떤 조직 문화에 동의를 해야만 입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업 문화하고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봐야겠죠. 예, 오늘은 이렇게 두 개의 이제 동영상을 봤는데 또 우리가 나머지 내용을 또 좀 살펴봐야죠. 그래서 이 조직 변화의 어떤 성공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제 성공적인 변화의 요건이라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성공적인 변화 요건,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거, 변화에 대한 명확한 비전. 그러니까 변화가 분명히 변화를 하게 되면, 변화를 맞아들이고 수용하게 되면 어떤 비전이 또 기다리고 있는지 그 명확한 비전 제시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변화 가능성에 대한 신념, 그리고 계획의 실천입니다. 그래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성공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씩 빠질 경우에, 그죠? 요건 중에 하나씩 빠질 경우에 어떤 결과가 파생되느냐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변화 필요성 인식이라는 부분이 만약에 없다. 그리고 변화에 대한 명확한 비전, 변화 가능성에 대한 신념, 계획의 실천만 있으면 방관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없어요. 그게 제시가 안 될 경우는 혼란스러움이죠. 그 다음에 변화 가능성에 대한 신념. 이건 변화가 정말 될까 하는 회의감. 그죠? 그런 회의감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변화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계획의 실천이 없어요. 그러면 역시 아무리 뭐 인식도 가지고 비전도 확실하고 신념도 믿음도 있는데 실천을 안 해요. 그러면 좌절감을 맛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성공적인 변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요건이
반드시 갖춰줘야 한다는 것을 이제 보여준 거예요. 물론 이게 좀 지금 시대에 이게 90년대 중반에 나온 책에서 제가 이제 발췌를 한 건데 아마 이게 좀 시간이 바뀌고 최근에 국내외의 어떤 기업들의 많은 환경 변화에 따라서 사실은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변화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아주 핵심적인 요건이라고 하는 것들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 관리라는 변화 관리, 체인지 매니지먼트라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를 이끄는 사람과, 그죠? 변화를 이끄는 사람과 새로운 전략을 현실에 실행하리라고 기대되는 사람들 간의 대화의 관리, 그 다음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조직 상황의 관리, 그리고 변화의 필수적인 감정적인 유대의 관리를 통해서 성공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활동이다라고 존 커터라는 학자가 리딩 체인지 어떤 주도적인 변화라는 그런 책에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 관리라는 게 이렇게 여기 그래프로 나타낸 걸 보면 최저 성과 수준이 있고 기존 성과 수준이 있고 새로운 성과 수준이 있어요. 그리고 변화 착수가 여기서 이제 일어나게 되면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죠? 기존 성과 수준하고 최저 성과 수준이 여기 2번이라고 표시된 그 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성과 저하의 기간, 그죠? 여기서 종결이라고 하는 건 이제 변화가 시작되고 거의 변화가 끝날 무렵을 얘기하는 거죠. 요 기간, 요 부분을 또 1번으로 표시해 놨어요. 그래서 여기 belly of despair, 그러니까 despair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이러한 어떤 그러한 변화, 기존 성과가 최저 성과 수준에 떨어지는 그 굴곡이 나타나요. 계곡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가 시작되면 그런 기존 성과가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 최저 성과 수준에 다다르면 사실은 이렇게 반등을 하게 되는 오히려 변화의 과정 속에서 쭉 치고 올라가는 새로운 성과 수준에 다다르게 된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가 제대로 잘 이루어졌다면 지속적인 성과 수준을 더 올라가는 성과 수준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현재 상황에 대해 전 조직이 사실에 근거하여 공유하고 그 다음에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으며 변화의 방향, 즉 변화된 이후의 모습인 비전에 대하여 명확한 청사진이 제시되며 각자가 무엇을 언제까지 어느 정도로 달성해야 할지가 명확하고 그 관리 과정에 철두철미한 원칙과 그 결과에 대한 명확한 보상과 책임이 있어 원하는 변화를 반드시 이룰 수밖에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변화 관리라는 게 바로 이렇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그죠? 기존 성과 수준보다도 새로운 성과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그것이 변화 착수가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에 중간에는 최저 성과 수준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변화를 제대로 잘 마치게 되면 다시 성과 수준은 새로운 성과 수준, 기존 성과 수준을 넘어서 새로운 성과 수준을 분명히 창출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변화 관리라는 걸 통해서
제대로 된 변화를, 성공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 관리의 목적이라는 걸 보면 구조적이며 체계적인 방법을 활용해서 대규모적인 변화에 수반되는 성과 저하의 기간과 정도를 최소화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성과가 떨어지는 기간과 정도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성과 수준을 극대화하며 기존의 성과 수준을 뛰어넘는 새로운 성과 수준을 극대화하는 거죠. 그리고 지속적인 성과 개선이 보장되도록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 관리가 필요한 것은 당연히 변화라는 것도 이러한 변화 관리를 통해서 제대로 변화에 젖어들 수 있고 그 변화를 또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고 그 구성원들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변화에 참여하면 오히려 지속적인 성과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성과 개선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그런 것이 변화 관리를 통해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변화의 오막극이다. 우리가 이제 쭉 변화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변화를 오막극이다. 이제 연극에서 얘기하는 1막, 2막, 3막, 4막, 5막이라고 해서 그 하나에 이제 어떤 세션들을 다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제1막은 바로 변화의 필요성 인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변화의 필요성 인식이 제일 중요하다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조직이 변화를 해야 될 때, 그죠?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조직 전체에 퍼뜨리고 변화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단계다. 그러니까 변화의 필요성을 뭐 구성원들 스스로가 먼저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야, 우리 조직 이대로 가면 안 돼. 이제 좀 변할 필요가 있어. 라는 인식을 뭐 어떤 일부 조직에서 그런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런 어떤 변화의 필요성을 먼저 인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위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경영진들이 우리 조직이 조직 진단을 통해서도 물론 그런 것들이 발견되겠죠. 그랬을 때 그러한 조직의 변화 필요성을 조직 구성원들 전체한테 확산시키고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어떤 일부 조직에서는 뭐 우리 일 잘하고 있는데 뭐하러 변화를 해야 되나 하고 일단 저항부터 하는 반대부터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직 외적으로 지금 위기 상황이다. 위기의식이죠, 그게.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뭐 10대 그룹이라고 하면 삼성, LG, 뭐 현대자동차 그룹, 그다음에 뭐 SK그룹, 뭐 한화그룹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10대 그룹이 있다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CEO 회장들은 뭘 강조해요? 잘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다라는 걸 강조하잖아요. 그죠? 지금 삼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지금 삼성전자는 최고의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데도 계속 위기의식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이러한 변화 필요성 인식이라는 것과 다 맞물려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긴장감, 긴박감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원들이 이게 뭔가 변화를 해야만 하나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변화의 배경과 필요성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설득이 분명히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탑의 커미트먼트 확보, 즉 탑 정상에 있는 경영진들이 충분히 개입을 하고 그런 것이 주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속성을 유지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변화의 필요성 인식이라고 하는 1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막은 새로운 비전 창출입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변화하게 되면, 그죠? 변화의 목표가 추진되면,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그죠? 변화의 목표가 추진되면 명확하게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뭐 뼈를 깎는 고통을 극복하면서 이겨가면서 변화를 하게 되면 우리 앞에 이런 것들이 펼쳐질 거야. 우리 회사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비전을 제시해야 되고, 그러한 비전을 통해서 또 구성원들이 야, 그래 한번 우리 변해보자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야 목표도 확실해지고 모든 것들이 비전, 목표, 가치의 명확화, 그리고 공유, 그것들에 대해서 다 같이 함께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비전 달성을 위한 실행 전략을 구체화하는 거죠. 이 2막에서 새로운 비전을 창출하는 거죠. 그리고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비전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막에 가면 바로 변화에 대한 저항 극복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하고 이제 이번 시간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저항에 대한 극복이죠. 분명히 저항 세력들은 있게 되고요.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변화 과정상에서 발생되는 저항을 제거해야 되고 변화 노력에 동참하는 중요 사람들을 선발하여 팀을 구성하고 이들의 변화 의지를 행동화한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변화를 시도할 때 먼저 타스크 포스 팀을, TF팀을 먼저 가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변화에 대해서 확실하게 의지와 신념이 있는 사람들로 그런 TF팀원을 구성하고 거기서 이제 변화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전파하고 다른 일반 조직에 있는 사람들한테, 구성원들한테 그런 일들이 대부분 다 일어나요. 제가 SK에 있을 때도 역시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변화의 장애나 저항 요인을 파악해야 돼요. 무엇이 장애인지, 저항을 하고 있는 요인은 뭔지, 시스템, 구조, 사람, 다 그런 장애가 다 작동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스템이 오히려 변화를 자꾸 가로막는 경우도 있고요. 또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변화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시스템도 바꿔야 되고 구조도 바꿔야 되는 거죠. 사람도 물론 변화를 안 하려고 하는 저항 세력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 장애를 다 제거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 주도 세력을 결집시켜 나가는 거죠. 변화는 확실히 필요한 거야. 변화는 분명히 있어야만 돼. 변화해야만 돼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차 결집되고 점점 확장되는 그런 시기가 변화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3막에 가면 이제 비전에 대한 몰입 창출입니다. 그래서 실제 변화의 진행이 지속적이고 가시적인 현상으로 일어나는 단계다. 이제 어느 정도 변화에 대해서 대부분 다 공감대도 형성하고 그리고 변화에 대한 장애 요인들도 다 제거하고 나면 이제 그런 식으로 새로운 비전을 자꾸 만들어가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비전 달성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하는 그런 일도 해야 되고요. 변화 활동의 리더의 열정과 솔선수범이 있어야 됩니다. 리더가 안 움직이면서 그 구성원들만 움직이라고 그러면 절대 안 움직여요. 리더가 우선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조직들에서도 대부분 다 그런 것들을 느꼈고, 제가 팀원이었을 때와 팀장이었을 때 그런 입장 변화에 따라서도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도 알고, 제가 말만 해가지고는 절대 안 움직이거든요. 제가 실제 행동을 해야만 같이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솔선수범이라고 볼 수 있어요.
리더가 아침 일찍 나와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팀원들이 자꾸 늦게 나올 수가 있겠어요? 다 같이 이제 일찍 나오게 되겠죠.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도 이 단계에서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막에서 변화의 제도화. 이거는 이제 완전히 변화가 확실하게 정착이 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진행되도록 점검하고 제도화한다. 그러니까 변화가 딱 이루어지게 되면 그 이루어진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된 상태가 계속 진행돼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점검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제도화해서 정착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성공 체험을 통한 단기 성과 창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변화 촉진을 위한 제도, 구조 이런 것들을 변화하게 되고요. 평가나 보상을 통한 강화가 이루어지죠. 그렇게 변화에 열심히 참여한 구성원들한테는 당연히 보상이 따라와 줘야 되는 거죠. 와, 우리 이렇게 열심히 변화 노력을 했는데 역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니까 이런 보상이 따라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줘야지. 그게 이제 그래야 또 강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더 큰 노력들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변화 과정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어느 정도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1막부터 5막까지.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면, 변화 과정이 진행이 되면, 성공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김명원 교수는 이제 바로, 지금은 이제 아마 퇴직을 하신 것 같은데, 서울대학교 조직심리학을 맡아서 전공 교수로 계셨던 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분인데요. 아무튼,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변화의 오막극이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직 진단의 내용인데, 이건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진도를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조직 진단 얘기 끝나고 나면 이어서 바로 시험 문제를 제가 찍어드리도록 할게요. 뭐 시험 문제 찍어드리는데 뭐 그렇게 긴 시간이 들어가지는 않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요거 조직 진단 내용 딱 끝나고 나면 바로 이어서 시험 문제를 제가 이렇게 찍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 시험 범위는 처음부터 우리가 중간고사를 안 봤으니까 거의 기말고사가 전체 범위 통틀어서 한 통합 기말고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문제 내는 유형은 뭐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OX 그리고 단답형, 뭐 오지선다 내지는 사지선다, 객관식 문항을 얘기합니다. 객관식 문항 그리고 단답형이에요. 그러니까 서술형은 단답형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막 길게 서술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그런 내용들의 뭐 어떤 용어에 대한 정의, 이론에 대한 설명해놓고 이게 무슨 이론인지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문제는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이상하게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면 다 맞는 분들이 한 명 나올까 말까 해요. 거의 모든 지금까지 제가 모든 강의한 수업들 대부분 다 동일하게 시험 문제들을 출제해 왔는데 같은 유형으로 진짜 다 맞는 사람이 한 명 나올까 없을까 하는 정도입니다. 정말 쉬운데 그리고 뭐 문제가 많으면 좀 뭐 30분 정도 시간 소요되고 뭐 짧게 그냥 바로 뭐 여러분들 공부 좀 많이 한 사람들은 금방 끝내고 나갈 수도 있어요. 정말 뭐 OX 간단히 읽어보고 뭐 O인지 X인지만 결정하는 거니까. 아무튼
이번 학기도 이제 다음 시간이면 다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 시간에 진도 다 마치고 나면 일주일간에 아마 그 공백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공부하실 수 있는 시간은 드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리포트는 지금 여러분들 다 제출한 상태니까 제가 다 이렇게 채점을 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채점을 하다 보니까 뭐 한꺼번에 다 읽어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뭐 아무튼 피드백을 드리고 재제출 요청을 해서 재제출하는 거는 기간에 상관없이 제출하셔도 되니까 제가 채점을 해서 점수를 뭐 정말 50%도 못 드릴 정도가 되면 제가 재제출 요청을 하고요. 그래서 뭐 30점짜리 만점인데 뭐 15점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 안 되는 점수를 드리고 그걸 그대로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재제출 요청을 하면 재제출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뭐 그거는 여러분들 자유니까 제가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피드백은 꼭 읽어보시고요. 뭐가 잘못됐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과제에 있는 설명만 제대로 읽어보시고 그 설명대로만 과제를 수행했어도 전혀 문제가 없을 텐데 전혀 안 읽어본 분들이 있어요. 제가 중간고사 대체과제는 뭐 국내외 기업 상관없고 그 다음에 과제 첫 번째로 낸 것들은 국내 기업이라는 걸로 제가 한정했을 텐데 그냥 뭐 양쪽 다 그냥 국내외 기업으로 하신 분들도 있고 아무튼 뭐 제가 피드백은 다 모든 분들의 과제에 대해서 달아놓을 테니까 정말 잘 정리하고 정말 진정성이 느끼는 과제는 제가 딱 한마디만 씁니다. 잘 정리했습니다. 정말 그 얘기밖에 안 써요. 근데 뭔가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적해 드리니까 피드백을 보시고 어차피 12월 말이 성적 처리 거의 기간이기 때문에 21일 날 시험 보고 오니까 그 전까지 그 사이에는 제가 다 채점을 해서 피드백을 해드릴 거고요. 시간 여유가 생기실 테니까 과제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제출하실 분들은 제출하셔도 됩니다. 예,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 진도 나가고 시험 문제에 대해서 보는 시간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